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듀인가요? 다음 주인가? 금요일. 네. 금요일이었어요? 예, 오케이. 조교가 받았나요? 예, 채점하시죠. 솔루션 알아서 만드시고.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NC스 아쿠아 다 돌아갔나요? 서로 답들을 확인해 봤어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수업에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 한순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제네럴 디스커션을 한번 하자를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때는 그 비디오 촬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요일이고 약간 이렇게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질문하시면 돼요. 뭘 모르겠다는 둥.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과목 자체가 약간 좀 거시기 합니다. 조선해양공학과에서 가리키는 모든 내용을 일부분을 다 다루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닌데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설계를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 무슨 레퍼런스를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되는 거죠.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하면 더욱 좋겠으나 일단 그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쉽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을 2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2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갖고 박사 논문도 숱하게 쓰고 있는데,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널리시스가 뭐고 디자인이 뭔지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게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해석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설계만 하면 안 되겠죠. 해석으로 괜찮은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해석식을 설계에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아무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설계한 결과를 해석을 하니까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구조 문제로서만 볼 때 무슨 구조가 있고 저런저런 하중이 왔을 때 이게 괜찮냐 아니냐, 어떻게 디포메이션 하느냐, 응력 집중이 일어나느냐, 퍼티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등을 한참 주무르고 있을 수가 없는 게 또 설계 환경에서의 구조 해석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바빠 죽겠는데 제대로 하겠다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괜찮은 Full 3D, FEM 모델을 다 이용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설계 측면에서 구조 해석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큐레시를 희생하는 거랑 시간이랑 이걸 잘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어떤 레벨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다. 그래서 선박의 구조 해석을 해라. 2시간 동안. 이거랑 내가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 선박의 구조 해석을 해라. 이거랑 6개월의 시간이 있다. 선박의 구조 해석을 해라랑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weight하고 cost의 문제입니다. 모든 구조가 그렇듯이 두껍게 만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두꺼우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면 큰일이 나죠. 깨지거나 페일리어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싸지죠. 모든 제품의 값이. 그것만 비싸지냐? 무겁기 때문에 연료비도 더 늘고 해갖고 결과적으로 오퍼레이션 코스트까지 비싸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싸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볍게 하면 probability는 낮지만
액시던트의 확률이 높아져서 그 또 이제 확률 곱하기 액시던트로 발생되는 코스트로 하면 어떻게 또 계산이 되죠? 그것의 그 또 교묘한 줄다리기가 필요한 것이 이 설계와 구조의 설계와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원하는 대로 최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금 KOTC에서 어떤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소기업의 그 무슨 기자재를 개발해 주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기자재냐면 어떤 걸 만드는 회사냐면 비행기 날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 하고 그 프레임 스트럭처의 어떤 일부분을 만드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잘 턴오버 해주는 로봇 장치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황당하게 만듭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면 우리 뭐 알잖아요. 이렇게 롱지투디널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웹 프레임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길이 방향, 그러니까 조선 같으면 롱지투디널 이렇게 돼 있으면 10중 8구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가운데 철판을 하나 이렇게 자르고, 그죠? 그 다음에 양쪽 두 개에 들어갈 스티프너를 또 자르고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이렇게 붙여요. 용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얇은 판에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이 웹 프레임을 요것과 하나 만든 다음에 요 각각의 위치에 딱 놓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예. 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괜찮은 놈이죠.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 비행기 같이 무게를 무지하게 따지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무거워져요. 왜 무거워지냐? 용접재가 더 들어가고요. 용접을 안 하면 리벳을 써야 되잖아요. 리벳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는 그 공장에 가서 봤더니 얘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만한 통으로 된 알루미늄 블럭 2.8톤의 알루미늄 블럭을 넣고 깎아버려요. 얘는 그러니까 대부분 없지만 이게 삐쭉삐쭉 올라온 애가 있기 때문에 많이 깎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180kg짜리 제품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칩으로 깎여 나가는 건데, 자,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측면에서는 황당할 만큼 낭비지만 구조 문제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접합을 안 했기 때문에 퍼티그 고려할 필요 없고요. 용접재, 무게, 기타 등등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는 그런 일이 해도 말이 되는 게 또 코스트를 쳐주니까 그렇게 되지만 아무도 쉽빌딩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강성이 다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뭐 용접 부재, 뭐 스트레스 집중이 생기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안 좋죠. 하지만 그것도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자, 또 뭘 고려해야 되냐면 배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최적이랑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최적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복잡한 기기나 성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할 때 빌더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게 그림이 용이하게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립하거나 할 수 있냐. 짧은 데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유조선 갑판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막 파이프라인들이 막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 파이프의 이게 중심선들을 수평으로 딱 맞추면 설계할 때 좋잖아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든가 이런 거 고려할 때 하나로 다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는 다이아메트가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어떤 거는 또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가판을 그냥 놓느냐, 이게 중간중간에 서포트를 넣거든요. 그러면은 서포트를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만들기가 골치 아픈데, 근데 서포트를 이렇게만 놓으면 만드는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러면은 파이프의 다이아메트에 따라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너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싫거든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캐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캐빈에 보면 안에 복잡한 스트럭처들이 많이 있을 때 방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문이죠. 예, 선실이 있을 때 그 선실 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찬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적으로 잘 배치를 하면 사용하기 편하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 골치 아파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쪽에 벽에 구멍 하나만 뚫어갖고 양쪽을 다 고정할 수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파이프 배관을 저쪽 것도 화장실을 이렇게 하면 배관을 이쪽으로 하나만 보내면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요게 뭐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배관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만들기가 훨씬 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옵티멈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예, 질문. 누가 아니었나? 자, 자, 스트럭처럴 디자인에 크게 두 가지 주류가 있습니다. 룰 베이스드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레셔널리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디자인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겁니다. 미케닉스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하는 것.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서 말한 지금이랑 1980년대 이전인데요. 수많은 경험과 쉽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뭐 쉽을 운영해 보다가 배가 이쪽에 깨졌다. 그러면 그거 갖고 정보를 취급을 해갖고 다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경험식 혹은 룰 오브 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막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룰을 만들고 요거를 만족을 시키면 이런 거에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의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좀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그런 거를 겪음으로써 자꾸 개선이 돼서 이제 괜찮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게 되겠고요. 물론 근데 단점은 무조건 아무 가정 없이 리그레션만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구조, 포뮬라를 사용해서 그 경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간단화된 가정이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 스트럭처럴 페일리어의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다는 것,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easy to use 포뮬라 같은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다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선급 룰 있잖아요. 그 룰이 두 번째 룰 베이스드 디자인의 그 룰이냐? 안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요새는 선급들도 다 미케닉스 베이스로 해서 제대로 된 엔지니어링 포뮬라 이용해서 다 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예. 자,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구조 해석을 하느냐, 요거를, 예. 예. 선급 얘기하셨는데 예. 보통 선급에서 부정을 정하는 예. 그런 경험이나 이 베이스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험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성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죠? 도장 찍어주고 돈 받아 먹습니다. 그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 대신 도장을 찍어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내가 성급이면 내가 말하는 이런 기준을 만족했느냐, 그리고 그 기준을 만족하면 리베가 이런 조건에서 스트럭처럴 페일러가 없다고 내가 보증한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도장 찍어주고 돈 받는 건데요. 보증서에 있는 대로 도장했는데 똑같은 거를 다 했는데도 깨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예. 우리 걸프 오브 멕시코에 그 세미 서머시블 폭파한 적 있었죠? 뭐죠? 이벤트 호라이즌인가? 예. 그게 폭파돼서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환경적 등등등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배상금을 토해내야 되는 사람이 BP 혼자만은 아닙니다. 일단 BP가 다 냈고요. BP가 이제 소송을 하나씩 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낸 돈을 이제 이게 과연 내 책임만이냐? 그거에 도장 찍어준 성급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성급은 자기 도장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만들까요? 그 규정을. 열심히 미케닉스를 잘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경험,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누군가 야, 이거 인증을 좀 해달라라고 들고 오면 일단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성급 규정에 그거에 대해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 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스트럭처럴 페일리어 조건을 다 해석을 해보고 이런 것만 만족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자기가 규정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 규정을 만들려면 구조면 구조, 유체면 유체의 모든 미케닉스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거를 성급이 합니다. 그래서 성급 연구소에 보면 연구원들,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류는 이제 인스펙터라 그래서 그거를 실제 부두에 묶여있는 저 시스템이 도면대로 제대로 했는지 그거 따져러 보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스펙터들이 더 많지만 성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규정이 그럼 다릅니까? 성급마다. 빔띠오리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빔띠오리면 이건 그러면 DMV의 빔띠오리랑 KR의 빔띠오리랑 ABS의 빔띠오리가 다릅니까? 물론 사람이 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기 전 단계에서는 살짝 다르겠죠. 그렇지만 비슷한 값들을 내주는 무슨 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과 같이 빔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띠오리가 다르냐?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급은 도대체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똑같은 걸로. 뭐로 경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빔띠오리를 DMV 빔띠오리를 KR이 실제 그런 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베꼈다고 한다고 그가 누워갖고 수 걸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빔띠오리 똑같은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성급의 경쟁력은 뭐겠습니까? 경험? 빔띠오리 빔에 대해서 모를 때는 조금이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수하잖아요. 물론 그런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ABS 같으면 오프셔 오일 프로덕션, 드릴링 릭 이런 데에 대해서 걸프 오브 멕시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ABS가 우선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빔 띠오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권을 가질까요?
경쟁력을 가질까요? 사소한 걸 합니다. 사소한 걸. 서비스죠. 쓰기 편하게. ABS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가 만든 CAD가 있어요. 그 CAD를 조선소에서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설계한 그 설계 파일을 이쪽으로 임포트를 시키면 도면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얘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룰에 대해서 드르르르 해보고 룰에 어긋나는 게 무슨 룰인지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그게 어디라고 이렇게 해주고 해서 시간과 그 노력을 세이브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선수를 치는 겁니다. DMV가 그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인더스트리가 필요로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먼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이제 최근에 뭐 LNG 퓨얼 추진의 탱커인가요? 트라이얼리티가? 탱커인가? 컨테이너선인가? 안 봤어요? DMV에서 발표한 거였는데 뭐 탱커 같은데 LNG 연료를 쓰고 선형을 잘 만들어서 그 발라스트 워터 배가 공선일 때도 발라스트 워터를 안 써도 프로펠러가 다 잠길 수 있게 하고 그렇다고 꽉 찼을 때도 너무 깊이 잠기지 않게 하고 했더니 노멀 오퍼레이션 때 발라스트 워터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리고 세 번째는 LNG를 엔진에 그냥 넣으면 이게 안 탄대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데펴갖고 엔진에 넣어야 되는데 그 냉열을 이용해서 그 온보드 기자재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 세 가지 3박자를 맞춘 그 새로운 탱커를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그걸 트라이얼리티 3박자다 해서 트라이얼리티라고 부르고 발표를 합니다. 요새 이제 뭐 삭스낙스 규정 때문에 항구에 못 들어가고 뭐 연료비 늘어나고 발라스트 워터를 하면 생태계 교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고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DMV가 그거를 발표하고 우리한테 이런 배를 만들어 오면 이런 쪽으로 규정을 해줄 테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수를 치거나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미처 못 드렸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로드를 알아야 돼요. 구조 아닙니까? 구조. 무슨 하중을 견뎌야 되는지 그 하중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로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스태틱인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태틱, 다이나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애매한 거는 쿼저이 스태틱, 다이나믹보다 훨씬 더 이쪽으로 가는 건 뭐 하이 프리퀀시 로드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듀레이션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리 오는 거냐 로컬리 오는 거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약간 굉장히 다양한 로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로드를 일단 디스크라이브를 쫙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는 초기 컨셉 단계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메이저한 것만 하고 디테일드 디자인에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쭉 해서 스트럭처럴 리스폰스를 분석을 하고 스트렝스를 어세스먼트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강의 노트가 분배되면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브 로드 하나만 보더라도 RAO를 일단 알고 short term estimate, long term estimate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전선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내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볼 수도 있고 short term으로만 볼 수도 있고 fatigue 같이 long term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장대진 교수님, 베르강 교수님, 안준건 학생 이런 사람들이랑 뭔가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구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 따라 그냥 다 따라서 합니다. 일단 스태틱 로드를 견디느냐,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 다이나믹 로드를 분석을 하느냐 할 때, 뭐 이게 배에 실리는 장비니까 다이나믹 로드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따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따지냐면, 배가 20년을 보통 수명 주기를 갖고 운항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잖아요. 그 항로에 sea state가 대충 알잖아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20년 동안 이 배가 몇 번 흔들리는지 계산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내가 20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익스트림 컨디션도 계산이 됩니다. 가장 심한 경우일 때 어떤 다이나믹 로드를 받느냐. 네, 이런 거. 또 해서 아까 몇 번 흔들리는지 계산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티그 어널리시스 할 때 이렇습니다. 조선에서 많이 쓰이는 마일드 스틸 같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프리퀀시고 이쪽이 스트레스예요. 어떤 스트레스 레벨에서 어느 정도 반복으로 하중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퍼티그 그래프가 나오고요. 반복하는 횟수가 작으면 높은 스트레스에서도 견딜 수 있고, 반복하는 횟수가 높으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그 분석을 통해서 내 일생에 몇 번 흔들리겠느냐 하면 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요 스트레스 핫스팟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집중이 돼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로드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있고, 또 익스트림 컨디션에서는 그 익스트림 컨디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보고 전체를 간단화된 FEM 모델, 큰 쉘, 빔 같은 걸로 간단하게 덜기설기 만들어서 전체의 비헤이비어를 보면 간단한 해석도 할 수 있고, 점점점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그 파인한 안에 용접 비드가 이렇게 45도로 필렛 웰딩이 됐느니 그런 것까지 들어가 갖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분포가 되느니 마느니 그런 것까지 모델링을 해 갖고 핫스팟을 정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리퀴드 탱크라면 슬러싱을 그 단계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 선체 같으면 다른 배랑 충돌했을 때, 아니면 그라운딩 했을 때 얼마까지 물이 새겼느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 하중을 그 제품의 그 정보에 의거해서 하중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또 컨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겠지만 구조 해석은 대상이 되는 구조물에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빔인지 플레이트인지 쉘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중이 1톤이야 해석해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LBT 이거밖에 없다. LBT, B, D 이런 거밖에 없을 때 핫스팟이 어디고 그게 퍼티고 견디냐 이런 거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선박을 그냥 빔 모델로 보고 그 가장 하중이 많이 집중이 되는 미드십에서 그 밴딩 이너시아가 이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배 모델 자체가 빔이고요. 그때 할 수 있는 해석은 몇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근데 설계가 진행되면서 형상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벌크헤드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메이저 롱지터디널 센터 거더라든가 스티프너 웹프레임들이 막 이렇게 설계가 진행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널리시스를 그에 맞춰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렇다고 빔 모델 때 썼던 미드십 섹션의 이너시아를 계산하는 게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프하지만 이게 우리가 서클로 돌잖아요. 시작하는 거고요. 다시 와서 정보가 있을 때 또 하는 겁니다. 그죠? 점점점 설계가 감에 따라서
디테일한 모델이 생기면서 그에 맞춘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근데 어떤 모델 정도가 있을 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한다를 감을 잡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대로 아무것도 없다. L, B, T, D 이런 것만 있다. 근데 종강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러프하게 해줄 수 있어요. 미드십 섹션에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FEM 모델이 있어요. 너무 러프해. 엘리멘트 하나 사이즈가 2m by 2m 이 정도가 돼요. 자, 노이즈 해석할 수 있어요? 노이즈 해석에서는 엘리먼트 사이즈가 그 해석하고 싶어하는 노이즈의 파장과 좀 비스무리해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2m by 2m로만 된 러프한 메쉬 주고 소음 진동 해석을 해주게 그러면 아바쿠스나 안시스 넣으면 해석은 돼요. 다만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죠. 쓸모없는 데이터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갖고 우리 배의 소음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해석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바이브레이션 해석 할 때 그 모드 쉐입의 랭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랭스보다 내 엘리멘트 랭스가 훨씬 크다. 해석 안 됩니다. 그죠? 알고 있죠? 그렇다는 거. 예,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런 거랑 뭐 마찬가지죠. 뭐 인슐레이션 재료랑 두께랑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단계에서 히트 인그레스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 뭐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게. 예. 예. 그래서 하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임 듀레이션에 따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타임에 아무 상관없는 스태틱 하중이 있고요. 다이나믹,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 같은 다이나믹이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쿼자이 스태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로드가 있고 그에 속하지 않는 다른 로드들이 있습니다. 스태틱 로드는 말 그대로 스태틱한 것 때문에 생기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중에 배가 떠 있을 때 받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혹은 자중 뭐 이런 것들이 스태틱 로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단계마다 또 다릅니다. 뭐 지오메트리가 다 있으면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지오메트리가 간단한 박스라든가 실린더 같은 거면 손으로도 합니다. 그죠? 그 숙제 4번에서 할 수 있죠. 얘가 부력이 얼마나 걸린다, 자중이 얼마다, 등등등. 자, 쿼자이스태틱은 영어가 약간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두 번째가 다이나믹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은 타임이 들어간 해석을 통칭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매스의 이너시아 이펙트가 중요하게 되는 해석을 다이나믹 해석이라고 합니다. 바이브레이션 같은. 근데 여기서는 선박 구조 해석에서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진동 모드 중에서 첫 번째 모드가 가장 로우 프리퀀시죠. 예, 첫 번째 모드의 공진 모드, 첫 번째 공진 모드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타임 프레임에 해당하면 스프링잉이라고 합니다. 배가 빈 빔이잖아요. 빔이면 이렇게 퍼스트 모드 바이브레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스프링잉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잉. 배가
이렇게 예, 스프링이 요거 좀처럼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줄 외부 외력은 보통 그 웨이브인데 웨이브랑 배 레조넌스 모드랑 되게 떨어져 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 엔카운터 프리퀀시라는 게 있죠. 도플러 효과 같은 뭐 똑같은 1Hz로 와도 내가 앞쪽으로 무지하게 빠르게 가면 이 헤르츠 수가 막 올라가는 거가 되죠. 그래서 배가 굉장히 빨리 가는 애들이 이런 거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하이스피드 베셀 혹은 하이스피드 베셀 같이 자체 스피드가 빠르면 요 스프링잉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미케니컬 익사이테이션, 엔진 자동차 모는 분 아시겠지만 엔진 드드드드드 하는 거 배에서는 로우 프리퀀스입니다. 회전수가 훨씬 낮거든요. 배는 저기 자동차는 뭐 1000, 2000, 3000 RPM, 4000, 5000 이렇게 가는데 배는 뭐 저속인 거는 뭐 100 RPM, 90 RPM 이렇게도 하고요. 그냥 몇백 RPM 수준입니다. 저속으로 진동을 하는데 굉장히 크고요. 또 프로펠러도 진동을 하죠. 자, 질문. 프로펠러가 왜 진동을 하죠? 돌아가는 게 진동인가요? 완전한 엑시스 시메트릭으로 만들었는데 왜 진동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자꾸 말이 늘어났네. 하드디스크 같은 거 진동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지하게 고속으로 도니까. 근데 매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게 분포를 하면 엄청난 진동을 발생을 합니다. 고속이니까. 프로펠러도 그럴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완벽하게 엑시스 시메트릭으로 설계했지만 실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틀어졌을 경우 진동에 비해 되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웨이크 때문에 무리양이 막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것도 있겠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보통 큰 배 같으면 이 다이아메터가 한 10m, 8m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날개는 이 프로펠러는 날개잖아요. 날개면 그 프레셔 디퍼런스 때문에 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의 프레셔랑 여기의 프레셔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수심이 얼마 안 되니까 프레셔가 그렇고 10m를 더 들어가면 프레셔가 됐죠. 그러니까 날개가 위에 가 있을 때 받는 그 프레셔 때문에 디퍼런스 때문에 받는 그 추력의 그거랑 밑에 가 있을 때 그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날개가 이렇게 닿으면 이거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엄청난 하중이 여기서 걸렸다가 물 위에 나왔을 때는 하나도 없다가 그러니까 막 촉촉촉촉 하다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펄스 로드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충격 하중이죠. 슬래밍이 뭔지 아십니까? 수영하다 배치기 해보신 분 고통스럽죠? 이거 물인데 왜 이렇게 딱딱해? 이게 슬래밍입니다. 예. 배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바다를 가다가 보면 앞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선수 밑바닥이 물 위로 완전히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뻥 치면 이 슬래밍이에요. 배치기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충격입니다. 군함 같은 애들은 앞에 이렇게 뾰족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탱커선 같이 밑바닥이 넓적한 애들이 잘못해서 슬래밍하면 거기가 쪽쪽 깨집니다. 네, 슬래밍 로드가 되게 중요하고 스와싱 로드가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유체가 들어있는 탱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따귀를 때리듯이 빡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도 셉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릴링 리그의 덱 스트럭처의 밑바닥이었어요. 덱 스트럭처가 있고 거기에 뭐 스티프너, 거더 이런 게 막 붙어져 있는 건데 태풍이 왔을 때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큰 놈이 와서 얘를 파도가 한번 쫙 쳤거든요. 덱이 이렇게 우그러지더라고요. 슬라싱 로드랑 같은 거죠. 굉장히 큰 하중입니다. 자, 쿼자이 스태틱 로드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다이나믹 로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이나믹 로드는 스태틱보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주기가 스태틱에 좀 가깝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나눈 스태틱 해석으로도 다이나믹의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쿼자이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예. 웨이브 액션 같이 뭐 7, 8초, 10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배 모션 혹은 웨이브 인듀스드 모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힘들을 이걸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배가 박스라고 합시다. 웨이브 인듀스드 모션 때문에 해석을 했더니 좌우 0.5m씩 스웨이를 하더라. 주기가 15초더라. 그러면 이걸 다이나미컬리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몇 초 후에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얘가 속도가 얼마, 그 다음에 유체가 있으니까 프레셔를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가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무슨 해석을 하고 계셨냐면 침몰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셨었어요. 침몰, 천연암 같은 데가 뚝 끊어져서 가라앉는 이런 침몰 해석을 이렇게 쿼자이 스태틱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라진 형태에서 일단 부력 계산하고 자중 계산하면 스테이블하지 않고 이렇게 되거나 이제 힘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초 후에 이렇게 된 상태로 다시 해석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물이 더 침수를 하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속도랑 이런 거 계산해서 또 그때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플러딩 시뮬레이션 혹은 침몰 시뮬레이션 등을 합니다. 속도가 천천히 되는 다이나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노이즈 같이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것들은 하이 프리퀀시 로드로 따로 고려를 하고 다른 하중들은 또 다르게 고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글로벌 로드, 로컬 로드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배 전체적으로 하중이 오는 것들은 글로벌, 국부적인 하중이 오는 것은 로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굉장히 러프한 모델을 갖고 있을 때 글로벌을 할 수도 하고요. 점점점 설계가 진행되면서 로컬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값의 하중 값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외부 하중이 이만큼이고 내 스트럭처럴 캐파시티가 이 정도고 이런 거 따질 때 평상시를 해석을 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력이 스토캐스틱하게 온다. 웨이브 인듀스드 하중 같으면은 당연히 스토캐스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나 저쪽에 설명을 드렸었나 그런데 얘가 100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최고 파고를 어떻게 결정을 한다. 디자인 익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probability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디자인 타임에서 리미트 스테이트를 따져갖고 하기도 합니다.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충돌이라든가 디자인 익스트림 밸류도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보통 선박 설계에서 Ultimate Strength Analysis 이런 걸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10의 -8승의 확률로 정해놓고 해석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장대진 교수님 랩이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죠? 리스크 베이스드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헐 거더 로드인데 책에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헐 자체를 그냥 거더, 빔으로 하나씩 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X가 축이고요. 토션을 받는 빔으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스틸 워터 로드, 당연히 하이드로스태틱에서 오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걸 제가 보여드렸었죠. 부이언시 디스트리뷰션이랑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 그 에어리어 썸메이션을 하면 맞지만 로컬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밴딩 모멘트가 생긴다. 그런 거 정도는 앞에 말한 헐 그 빔 모델 정도로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웨이브 인듀스드 다이나믹 로드로 하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웨이브가 있으면 예를 들면 간단히만 생각하면 이 웨이브 필드를 포텐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포텐셜로 만들고 해석을 하면 이 submerged body surface에서 각각 프레셔랑 벨로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을 잘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거를 그 순간에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이런 웨이브 인듀스드 로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익스터널 프레셔 로드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인터널 로드 역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탱크에서 액체가 슬라싱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렇게 탱크 자체가 기울어지면 로드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드라이 카고라 그래서 드라이 카고 그러니까 액체가 아닌 카고라 그래서 이너셜 그 인터널 로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컨테이너 선 같은 거 보면 그 딱 잡고 있는 그 위치에 컨테이너가 받게 되는 이너셜 하중이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게 쌓이면 컨테이너 선 안에 컨테이너를 잡아주는 몇 군데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 하중이 막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슬라싱 로드 간단하게 한 건데 이런 게 있고 말 그대로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헐링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엔진이 있고요. 샤프트가 이렇게 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베어링으로 서포트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회전을 하지 않고요. 어떤 레조넌스 모드가 되면 이렇게 줄넘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게 심해질수록 이제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홀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전체를 통으로 다 베어링으로 다 감싸면 되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적절하게 해석하고 엔진에서 나오는 주 회전수가 어떻고 얘 레조넌스 해석하고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다른 로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부유체 운동에서 무어링 로드가 있을 수 있겠고 런칭할 때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사고로 충돌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요. 런칭할 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런칭하다가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런칭은 디자인 워터라인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물이 막 올라오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워터라인에서 스테빌리티가 어긋나 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드라이독에서 천천히 런칭하는 애들은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런칭할 때 이게 반목을 쫙 깔아 놓습니다. 반목. 배가 그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높이 한 1.5에서 2m쯤 되는 이 정도까지는 콘크리트 블럭이고 배랑 맞닿는 데는 나무 같은 거를 딱 한 반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탑재해 갖고 되는데요.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물에 뜨면서. 그게 모든 반목에서 동시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랬으면 좋겠으나.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뜨기 시작하면 여기가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근데 이런 거 안 하게 런칭 계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한 런칭이 있어요. 이렇게 종 진수대에서 뾰라락 미끄러뜨리는 거. 잘못하면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상. 그대로 물속으로 쫙 들어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물에서 얘가 부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뜨면서 가지만 여기는 그 런치웨이에 있잖아요. 여기가 찌그러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똑 부러지는 애도 있습니다. 계산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런칭. 사이드 런칭이 또 있습니다. 옆에서 강같이 여기가 좁을 때는 사이드로 이렇게 하는데 척척척 해서 쓰는 건데 사이드 런칭 하다가 뒤집어진 애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런칭 계산 굉장히 어렵고요. 다이나믹 해석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액시던탈 해석은 뭐 말 그대로 충돌 혹은 그라운딩, 좌초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배가 견딜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뭐 천안함 같이 어뢰를 맞았는데 견뎌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웬만한 상태에서도 Safe Return to Port라는 규정이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있어도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갈 만큼 Structurally Integrity를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양한 경우 해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다음 시간은 디스커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스트럭처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도대체 무슨 식을 이용해서 하느냐라고 조금 방정식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